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녀오겠다 말하고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 또 생산 현장에서 일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인데요. 하루에 7명꼴로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수치만 들어도 노동자분들의 아픔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당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7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수긍을 할 만한 법안인데 왜 여태껏 멈춰 있었습니까? 저는 인사드리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부가 점차 계속 자기 정체성을 좀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인 민주당 것 같아요. 정부가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출범해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촛불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세월호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어떤 충격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우리가 발전시켜온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었던 어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여행에 가는 고등학생들의 목숨조차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 그런 그 점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앞장서서 될 이 정부인데.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이 법안의 통과를 심지어 당론 채택으로 하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는 상황, 이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네. 여당의 문제점이 크다. 네, 뭐 하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약간 미미한 태도에도 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실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 법 이름 자체에 기업 처벌이라는 말이 딱 박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좀 거부감을 갖고 기업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기본적으로 안전,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미비가 있다면 법적인 미비는 보충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하진 않나요? 반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김종인 대표나 이미자 의원은 다른 법안을 이미자 의원이 법안 냈죠. 네, 예. 법안을 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구성원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생각이 다른 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과잉처벌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데 중대재해기본처벌법 이것까지 하면은 이중처벌, 과잉처벌, 처벌의 수위가 너무 과하다라는 경제계의 비판 때문에 이것을 좀 조율하고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 이걸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사실 논의가 시작된 지는 뭐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개별 법안을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 농담 비슷하게 저 박진영은 노동자 진영이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도 노동자 진영이다. 예,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한다라는 네.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처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이 생산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처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이 생산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봐줬는지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이 대기업과 이 오래된 산업 경제의 이 관료 조직들의 그림자가 좀 비치고 있는 것들이 이 통과되는 것에 좀 난항을 겪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죄송스러운 구체적으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 2018년도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또 나오는 거, 뭔가 차이점이 크게 있는 건가요? 우리 박
부 대변인부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김용균 씨로 생기기 위해서 이제 네. 생긴 법이 이제 올 초에 이제 제가 이제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 초부터 여기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의 이제 공직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원청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 뭡니까 그 개인에 대한 신상의 문제보다는 기업이라는 곳에 배상금, 돈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로 보면은 기업 오너라든가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이 이 산업안전법의 현재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좀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가 첫 있나요? 번째는 안전의무 입증 책임입니다. 예.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에는요,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업주와 그 경영주가 나는 이거에 관계가 없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안전관리자에게 다 미룰 수가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중간 간부한테 그렇죠. 미룰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중대재해처벌기본법에 의하면은요, 나는 관계가 없어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네. 그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 사업주, 기업주까지 처벌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 기업주 다 네. 처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처벌 수위와 실효성 문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기본법에는요, 징역형 하한선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물방망이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네. 3년, 2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세 번째는요,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입니다. 네. 고의 과실 입증 손해액이 3배에서 10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대재해기본법에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은요, 과징금으로 하게 돼 있어요. 100억 이하의 차이가- 과징금.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차이가 말씀드려요.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또 뭐 입증 책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필요한 이유. 네. 그러니까 잘 이제 장성철 네. 선생님께서 국민의힘인데 잘 얘기를 하셨어요. 해주셨던 네. 것처럼 지금까지의 산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산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개인한테 묻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심지어 피해자한테 좀 더 조심하시 그랬어라고 묻고 이것을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렸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지. 네. 이걸 구조적인 범죄라고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산재나 혹은 사회적인 참사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흔히 이제 안전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스위스 치즈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구조적인 범죄가 이제 그런 참사가 일어날 때 층위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각각의 어떤 예를 들면 뭐 근로 안전을 뭐 어떤 감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구멍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멍들이 아주 때로는 이제 한 줄로 서게 되면 이 사이에 구멍이 아주 크게 생기잖아요. 아. 깊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그런 산재라든가 사회적인 큰 사고가 될수 구조적인 있다. 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 이 구조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법인 거죠. 완전 다른 컨셉의 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김용균법이 마련이 된 만큼 이 부족한 근로감독 인원을 충원해서 이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따로 마련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굳이 왜 또 법안을 내냐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뭐 같은 질문이긴 생각하십니까? 한데 네. 그 청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이 불가능합니까? 일단 산업안전청을 만드는 거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산재나 사회적인 참사들을 막기 충분하냐? 그러니까 네.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진 않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HSE가 있는 상황에서 또 기업살인법을 도입을 해서 상보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이 안전청은 청대로 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기업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의 본질 지금 말한 것처럼 안전에 좀 투자하라. 그게 아마 법안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통과가 조금 주저되는 경우가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경제계 반발이죠. 네. 사업주가 모든 사업 현장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잉 입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인데 네. 우리나라는 2년, 3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과하다. 비판도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노동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그런 모습 취하는 것이 저는 정말 부적절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라는 법안인데 여기에 법안 공청회 같은 데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 이걸 반대하는 인상을 표하는 것 자체가 집권을 하려는 정당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네요. 저도 그 네. 정당을 넘어서서 친노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을 넘어선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네. 아마 이 21대 국회 오자마자 동물국회 동물국회도 아니죠. 그냥 파업국회죠. 그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제계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하청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대기업이라든가 원청업체는 이것에 대한 책임의 퍼센테이지를 대부분의 또 하청업체에 떠넘기려고 할 경향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판례가 한번 나오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보완적 조치를 한번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관료 조직의 문제인데요. 우리 관료 사회의 조직 문제가 행정 사무 중심에서 현장 서비스 복지 이런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하.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공직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노동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이 사고들이 많이 났을 때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고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동 관련 이 공직 사회의 개선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송 전에 제가 관련된 기사에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눈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실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 생생한 목소리가 좀 담겨 있었던 댓글이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인간을 비용 처리하는 관행부터 끊어라.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라는 건 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보면 안다. 그놈의 지겨운 외주 시스템, 일한다는 이유로 내 목숨줄도 기업에 넘어갔다.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게 제 지인의 아버님도 삼척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네.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 근무하시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끼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오래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있었죠. 김용근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피부로 느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아주 오래전 기사도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법안 도대체 왜 이렇게 도입이 어려운 건지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민의힘보다는 여당 책임이라는 거죠. 국민의힘 어쨌든 지금 절대적인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여당이고 그리고 촛불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촛불이 어떤 일어나게 된 그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그거를 조금 정정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 안전에 투자하라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안전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이에요. 네. 게다가 이 안전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 이거를 투자에 심지어 안전 문제조차도 산업의 프레임, 투자의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면서 형성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표현, 예방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흐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이 산재랑 참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책임지고 있지 않고 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거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법이 맞아요. 노동자의 죽음이 시민들의 죽음이 무서운 거니까 그 두려움을 알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 투자 프레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그 중재법이 뭐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 처벌 그 중재법이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취급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질문이 한다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네. 그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아하. 생각되는 게 네. 우리 사회 형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죄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다 살인자 취급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네. 그런 방식으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핑계를 대더라. 예, 반대하는 맞아요. 분들이. 그런 핑계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판적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대해서. 박진영 부대변인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원청하청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의당 법안 안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청에서의 책임,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안이 각 당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씩. 약간 좀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는 강은미 의원이 지금 발의한 상황인데 강은미 의원 발의한 거 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네. 발의했죠.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네, 네, 했고요. 약간씩 차이점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이건 좀 짚어볼까요? 실제로 네. 그 처벌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이미자 의원 안이 가장 셉니다. 이미자 예, 의원이요. 가장 네. 센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미자 의원안은 없고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있는데 이미자 의원안은 없습니다. 공무원이요? 실제로 보면은 네.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거의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징벌에서의 약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박주민 의원이 좀 어쨌든 당내 재선이지만은 중진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면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그 강은미 의원하고 비슷한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거 동의할 수 맞아요?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차이가 많은 납니까? 부분이 뭐 비슷하지만 꼴은 네. 비슷하지만 제가 저는 이 일단 국민의힘의 법안부터 네, 설명을 네, 좀 해드리고 말씀하시고.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렇게요. 종합적으로 하시는 네. 게 좋을 이미자 것 같아요. 의원님 법안. 이미자 의원 법안 다른 법안과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안전과 보건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기업주와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하게 만든 기업은요. 네. 100억 이상 30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센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00억 이하의 과징금을 매긴다. 이것이 다른 법안들과 좀 차이점입니다. 네,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 강은미 의원님 안 비롯해서 정의당 법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 네, 때부터요? 맞습니다. 네. 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고 이제 안타깝게도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가 돼버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완성되어 있는 안이에요. 네. 게다가 심지어 그 안을 만드는데도 박주민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측면의 고민들이 저는 지금 발의되어 있는 국민의힘 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박주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법의 적용을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아하. 4년을 유예한다라고 유예한다는 하는 게 조항이 있네요.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어났었던 이 중대재해 가운데에서 무려 84%가 다 그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매년 2,000명씩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4년 동안은 더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 할 말이 없어요. 그렇고 이제 이미자 의원님 안도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당론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의 안을 내주신 것은 네.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이 고민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어떤 흔적이 묻어난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법안도 그렇고 예외가 좀 많다라는 거네요. 4년 그렇죠. 뒤에 두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네. 것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막 100억 원 이렇게 때리니까 그건 굉장히 정의당안보다 센 숫자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조건을 보면 이제 3명 이상의 어떤 인명 피해가 있어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올 상반기에 일어났었던 이제 산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3인 이상의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던 거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정말로 지금까지 일어나 왔었던 그 모든 죽음들을 막을 수 있는 아하. 법이냐, 혹은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죽음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냐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원칙인 강은미 의원 안이 사실 노회찬 의원 안이랑 대동소이합니다. 원칙에 있어서 자꾸 힘을 빼고 예외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뭐 김용균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적용받지 못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그렇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빠져버렸거든요. 자, 위험의 외주화는 또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장 의원님? 이제 위험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이윤을 추구한다 네. 이런 원칙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면 노동자나 시민들의 생명이나 어떤 그런 안전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풀어도 좋다. 네. 풀어서까지 이윤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이제 건설업, 제조업 이런 쪽이잖아요. 게다가 그 업계에는 또 그런 원하청 구조의 아주 촘촘한 구조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산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청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산재 얘기가 최근에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산재를 예방하거나 혹은 산재 피해에 있어서의 어떤 처벌을 가중하는 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사회적인 참사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또 산업안전보건법하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산업 현장 일터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가다가 참사가 일어난 참사가 거고요.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렸었던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 구조 안에서도 직접적인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있는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숨기고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거의 50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봤었던 것이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청해진 해운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고작해야 1,000만 원 벌금 이런 것들 수준에서 기업의 책임이 끝나는 문제들을 함께 짚고 싶었던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자 국민의힘도 뭐 법안을 냈고 민주당도 법안을 냈고, 근데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로 좀 의견이 모아지면 통과는 뭐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로 또 의견이 안 모아집니까? 장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든가 하청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하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악습적인 하청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폐해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투자를 대신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과정들의 보완이 된다면은 저는 좀 모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 중지가 모아질 수도 있다. 자, 뭐 국민의힘도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네. 공무원 처벌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법안은 저는 통과되고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 과잉하게 처벌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일단은 이 법안이 안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잡아서 좀 정의당도 좀 양보하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양보해서 이 법이 일단은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시행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타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일단은 법안을 만든 다음에 또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심지어 김영균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속 김영균은 없는 김영균법이 되었던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사실은 정부 여당한테 압도적인 과반을 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이행을 해라.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네. 다른 완전히 나라다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알려라라는 얘기 요청을 저는 국민들이 했지만 그걸 지금 정부 여당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과잉 처벌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처벌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막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벌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저는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업이 어떤 뭐라 그러죠? 이 뭐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네, 이 그런 얘기 법이 뭐 많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해야 되는 기업 활동이면 위축되는 게 맞죠. 하지 마라 이 말이네요. 네. 차라리. 아니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활, 사람들의 일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인 건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안전 상황을 개선하지 않겠다? 저는 이건 전혀 아무런 논리적인 논리가 성립되지 다르다.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입법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과도하다 싶더라도 입법을 해놓고 일단 입법을 하고 해고 과도하다 싶으면 낮추는 방법이 있고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일단 합의되는 부분을 해놓고 네. 모자라면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협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노동자들의 목숨은 협상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대상이 없다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 뭐 어쩌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정의당에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강은미 의원 안을 원칙이라고 원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하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이 네. 어떤 이 중대 재해에 대해서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전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 재해가 발생되고 발생했을 나면 이에 대한 엄중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네. 하는 걸 명확하게 두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아까 여러 번 짚어주신 것처럼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 관계에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네.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안전의 의무를 이 기업이 다 했다라고 하는 입증의 책임을 기업이 가지고 있게 한다. 기업에게 이제 부과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하는 사회적인 참사들까지도 이 법을 통해서 다룰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대략의 골자입니다. 네. 제가 그 앞서서 네.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겪었던 그 이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자면 2인 1조 근무인데 근무 일지에 보면 둘이 함께 야간 시간대에 출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현장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하던 곳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아하. 근무 일지에는 둘이 같이 출근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할 만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이제 글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조기현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 19살 때 작업반 졸업하고 공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제 작가 생활을 같이 하고 조기현 계시는 작가님. 분인데요. 네. 네,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칼럼에다가 2020년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이주기다. 4년 전 구의역에서 사고가 난 김곤도, 올해 생활 폐기물 파쇄기에 사고를 당한 고 김재순 노동자도 모두 혼자 일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순전히 운이다. 나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늘 혼자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2인 1조. 어쩌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가 계속 발생한 게 아니냐. 기본을 못 지켰고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법.
그게 아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인 만큼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떤 프레임 대결도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